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종태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에 대한 여론과 함께 농축수산업계와 요식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적 역할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접대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순천대학교 법학과 이금옥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이현종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수산인협회 진광화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법인지 또 발의부터 최근 헌재 합헌 판결까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명칭은 그 당시 첫 제안자인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붙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 당시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영란법이라고 칭해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만은 언론이라든지 국민 대다수가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미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의 편의상 저도 오늘 설명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칭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요.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는 2011년도 벤츠 여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통해서 일단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분명히 금품을 수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가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김영란 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첫 제안을 했고요. 2012년 8월에 권익위가 이 내용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2013년 7월에 결국은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원성 여부가 제청되기에 이르렀고 거듭된 논란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4년 5월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관피와 척결이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이제 크게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어서 2015년 1월에 결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애초에 없었던 내용인 언론인과 그다음에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법으로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3일에 여야 대다수 찬성으로 93.2% 찬성으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통과된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이원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1년 4개월에 걸친 후에 지난 7월 28일에 그동안의 주요 쟁점이 됐던 4개 사안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다음 달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법안이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기존의 법으로서 정하고 있었지만은 이때는 금품 수수 등이 오가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는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강화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의 대가성이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을 동인으로부터 일회 그리고 연 3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내용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지금 언론인하고 사립교원까지 확대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과잉 입법이다. 예.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은 언론이라고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 기관이 결국은 4만 8개 그리고 대상 인원이 결국은 224만 명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만 명으로 확대, 400만 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고요. 경제 활동 인구 15%가 적용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누구든지 결국은 공직자라든지 배우자 등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에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 대다수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적용이 대상이 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 골탕 먹이시기 허위 신고라든지 보상이라는 포상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의 신고라든지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사권의 권한 남용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부분까지도 반드시 법 적용에 포함시키거니, 이건 단계적으로 물론 민간 영역까지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은 지금 현직 교사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원이시면서 또 사회단체 업무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잉 입법이다, 뭐 도덕 사찰이 우려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언론기관과 그다음에 사립재단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부패공화국으로 불려지기도 하지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또 다리가 무너지고 공사장이 무너진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 뿌리를 캐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 부패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외국에 나가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을 지으면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되는데 국내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부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입법 문제나 도덕 사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그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또한 한편에서는 공연한 트집 잡기 아니겠느냐. 그동안 부패한 관습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온 집단들이 트집 잡기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그 언론 종사자와 일부 사학 재단들이 부패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상을 오히려 언론과 사학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의료계, 금융계 종사자들에게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어떤 부정 청탁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 말씀이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광하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리가 김영란법 안에
그 선물하고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지역의 농축수산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식업계 계시는 분들이 지역 경제 타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먼저 이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박식했던 당시 그 국민권익위원장이셨던 김영란 대법관께서 오죽했으면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 이런 이 나라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슬픔을 느낍니다. 얼마나 부정한 청탁과 접대가 사회 속에 만연되었는지 이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연간 소비액이 8조 9천억 중 1조 9천억이 추석과 설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3만 원 접대 5만 원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준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의 피해액이 최대 1조 1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수산업 총연합에서 발표하였고, 더욱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이 법으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가 11조 6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나 접대는 1차 생산자 농어민이 직접 하는 것은 극소수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살만한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주고받는 선물 접대 등의 그 기준으로 인해서 FTA 등으로 정말 토탄에 빠져 있는 1차 산업 종사하는 농수축산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렇게 접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김영란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것은 뇌물을 상향 조정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왕 부정청탁 액수를 3만 원,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1차 산업을 제외하자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몰락시키지 말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 그 지금 진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1차 산업의 피해, 요거는 또 전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그 법 개정안 발의가 헌재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법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김영란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 시행령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담겨진 내용들은 얼마든지 결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채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까지요. 이 시기에 결국은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앞으로 시행 이후에는요. 김영란법 개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혼 결정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있지만 합헌 결정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얼마든지 김영란 법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범죄 심판도 제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소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채 2개월도 남지 않는 시행령을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김영란법의 그 시행 그 절차 확정되는 그 내용은요 이미 정부 입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의 법제 심의를 거쳐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예정대로 9월 28일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시급하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김영란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시행을 앞두고 논란과 우려가 생기는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아까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그 김영란법이 그 헌법 소원까지 갔던 쟁점 4가지 가운데 그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게 옳은가? 그게 가장 큰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교수님부터 어떻게 그걸 생각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후 4개 쟁점 중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결국은 공직자 등의 결국 언론이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게 적합한 것이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제청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의 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정의 조항은 애초에 김영란법에는 담겨 있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분히 이 부분들은 결국은 통과, 굉장히 이것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결국은 통과를 원치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에 방울을 달 리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언론이라고 사립학교 교원을, 특히 언론인을 끌어들이며 이 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예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라든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일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가 부패되는 경우에 사회적인 파장 효과가 너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취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 등을 청렴성은 공직자와 준해서 처리해도 되겠다는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법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에 대한 청렴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이현종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그 교수님께서 원래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과정은 고위층 비리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확대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인과 사학재단 이게 포함되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포함된 과정은 그만큼 그동안에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기자협회에서 그 헌법소원을 냈을 때도 국민 다수가 그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언론과 사학은 이미 공공기관과 버금가나 혹은 공공기관 이상의 어떤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라고 믿습니다. 언론은 이미 제4의 권력으로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 권력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그 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하라는 그런 까닭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제와 약자 입장에서 그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권력기관과 야합해가지고 부패 권력을 비호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문제를 눈감아준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세월호 사건에서의 보도라든가 또 옥시 사태, 뭐 삼성 반도체 그 백혈병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또한 사학재단도 그렇죠. 사학재단에서 가장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학재단에서 그 채용 비리 문제. 교육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뭐 각종 시설 문제에서도 비리가 종종 발생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데도 자신들의 그 사유재산이라는 재산권 행사는 자유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학은 그러면서 부패 왕국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학에 근무하는 종사자 개인을 보면은 참 억울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공교육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언론기관에 봉사하시면서 이거 참 억울하다 그런 느낌을 느끼실지 모르는데 이거 정화됨으로써 함께 모든 언론인들이 일부 그 비리를 정리함으로써 함께 모든 언론인들의 권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쟁점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그 배우자 금품 수수 여부 신고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거는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 이게 헌재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진짜 여론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까지도 4대 5, 5대 4죠. 합헌은 5명이고 위원이 4명이 가까스로 이게 합헌 결정을 받은 부분처럼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금지하겠다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있는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든지 과태료를 감경이라든지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경제적 이익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취지로 이해를 해서 이걸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원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벌의 기본 원칙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수수하는 경우와 배우자를 통해 수수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체계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형법 151조에는 범인 은닉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범인 은닉죄의 경우에 친족의 경우에 범죄자를 숨겨줬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과도 법 체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불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10조에서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10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배우자를 통한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처벌하겠다는 내용하고는 그 경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국은 합헌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원 앞으로 개정의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법관을 보호한다는 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내면에 있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강요라든지 외압에 의해서 본인의 양심을 외부에 표출하도록 강요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건 신고 의무를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양심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분히 앞으로 법 시행 이후에 이원 제청, 양심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원법률 심판이 제청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신중한 개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진광호 회장님, 아까 우리 그 수산업협회에 지금 계시니까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식사하고 선물, 접대, 청탁 이게 모두 또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의 어떤 지역 경제계 접대 관행이나 선물 관행은 어땠는지 하고 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남해안 중심의 어업 전진 기지자 수산 도시로서 그 역사와 명성을 날렸지만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산란장 관약만을 내어주고 수산 내어주고 이제 산단 항만이 발전됨으로 수산업은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동양 최대 석유화학단지와 철강산업 항만 물류기지로서 국가 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한 근본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이제는 해양 관광 중심의 도시로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있죠. 이런 상황,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해당 업계 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갑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 입장인 해당 업계는 중앙 정부나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한 언론계 등의 승진이나 이동 또는 명절 인사 때 선물이나 접대 등 그런 관행이 빈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일반 민원인보다는 중소기업 민원인을 더 뭔가 선호를 했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더 말하자면 반겼고 그런 측면도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번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러한 것들, 그 낮 업무의 시간, 또 해당 관청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민원 업무 등은 잘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지속했던 저녁 시간대의 은밀한 식사나 청탁 등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식사나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좀 이제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식업계나 농수축산업 분야 종사자들은 좀 지역 경제가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우선 그 관행이라는 표현부터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또 개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실은 그냥 관행이 아니라 악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는 일반 시민 가장 바닥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피해의 양이 큰 것이죠. 그래서 고쳐가야 할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모두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비리의 당사자들 갑과 을의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소모되는 것은 혈세이고 또 그 피해자들은 국민이고 그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그 네 가지 그 쟁점안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부정 청탁이나 그 사회 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금품 제한 액수와 관련해서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아마 쟁점이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부정청탁이라는 사회상규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그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청탁 그리고 사회상규는 형법 20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여러 법령에서 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판례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상실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제5조 김영란법 5조 1항에서 보면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1항 2항에서는요. 부정청탁에 금지되는 예외 사유를요. 또 구체적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보강의 등의 사례금이라든지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선물,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경조사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왜 김영란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제재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원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국은 원활한 직무 활동을 이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는 사회 통념상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원활하게 그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또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이 미법인 행정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김영란법이 아닌 그 시행령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인 이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예. 네. 김영란법 시행이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로 범위가 확대됐는데 그 이미 촌지나 청탁과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기존보다는 오히려 느슨하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예, 이제 뭐 학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뭐 감사 인사 표시도 제가 되느냐, 뭐 그런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야 고맙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 표시와 뇌물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되어야 할 문제고요. 특히 학교에서라면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 윤리 강령에는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음식 접대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영란법에서는 오히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까지 늘어나면서 오히려 느슨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느냐, 엄격히 지켜가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실제의 그 비리를 줄여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학부모님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작가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일선 학교에서 촌지 문화가 상당히 근절돼 가고 있는데 이 김영란법은 사실상 이것은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사실 허용하는 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이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촌지라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왜 금지하는 법이라고 해놓고 이처럼 합법적으로 이러한 촌지 문화를 오히려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촌지나 어떤 그 선물 문화가 교육계에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예. 오히려 3, 5, 10만 원을 이렇게 정해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오히려 관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그 촌지 문화는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절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종 그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뭐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이 법 좀 제대로 좀 지켜줬으면 쓰겠다라고 반기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약간 그런 우려는 있죠. 5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관념이 형성돼 버린다면 오히려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선물 5만 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광호 회장님 이제 추석 다음 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김영란법 시행이 9월 28일이긴 해요. 추석 이후니까 김영란법 시행하고 이 추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향후 수산물 판매가 크게 줄어들 거다. 김영란법 시행하면 선물이 지금 5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시책이 그러니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그 위축된 경제계를 위해서 그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첫 번째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농수축산물의 유통 구조를 최하 그 2단계 이하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1차 생산자에게 이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 고가의 포장 상품 대신 중저가형의 소량 포장을 하는데 그에 사용할 포장지와 디자인 개발 등의 그 또한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저가 수입산 유통이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 저가 수입산 유통이 투명히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및 확인 절차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라는 금액에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리고 또 우회적인 방법이나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농수축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이제 8월 5일 날 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안이 지금 조정안으로 지금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2003년에 제정된 권익위 안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식사 3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물 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5만 원 부분이 선물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경조사 비용은 그동안 13년이 지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2배에 해당되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일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도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여지껏 그걸 지켜왔는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대한 접대 문화가 굉장히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밥자리, 술자리 우리가 인사로 쉽게 밥 한 번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값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오늘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참석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조금은 거리가 멀었던 더치페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현정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적으니까 30, 10을 올리자라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부패해야 경제가 산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죠.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은 청렴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있었어도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분통 터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늘 7천 원 주고 7천 원 내에 주고 밥 사 먹고 있는데 우리는 3만 원짜리 밥도 못 먹겠다. 3만 원짜리 밥 못 먹겠다. 좀 5만 원짜리 밥 사주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서민들 입장에서 아주 분통 터질 일이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맹수 때문에 담을 쌌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넘어다니기 힘드니까 담장을 낮춰라. 결국 우리 집 자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죠. 또 우회적인 방법이나 편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법을 파기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부패 방지법이 200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소비 침체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폐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법이 폐지됐다고 우리 경제가 또 팍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장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관행을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오히려 부패의 액수를 올려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한 짓이다.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고양이가 쥐 걱정해 주는 격이다라고 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참 편법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쪼개기, 끼우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 건으로 쪼개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람 수를 없는 사람 수를 끼워서 금액을 평균 액수를 낮춰준다든가, 또 선지급, 후지급 등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결국 그 편법을 쓰면은 부정 비리는 그대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해안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좀 더 강화하면은 이 부분도 해결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준비한 그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사실 이게 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사실 이 사항들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도층의 청렴 의식 변화라고 봅니다. 정말 이 김영란법을 이렇게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이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된다고 하신 부분은 그 2004년도에 도입해서 2008년도에 폐지된 그 접대비 50만 원 지출했을 때 목적을 밝히라는 접대비 실명제 제도, 그게 몇 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근데 우리 김영란법도 그 접대비가 폐지된 그 원인이 방금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끼우기, 넣기, 오늘 결제고 내일 결제고 5만 원짜리 먹고 3만 원 카드로 오고 2만 원 현찰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다 보면 이것도 또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물의 부분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승의 그 선물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최하 5만 원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이렇게 관례가 되어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정말 가고, 아무튼 그 2012년에 발의한 김영란법이 그동안 이렇게 국회를 거쳐오면서 다만 애매한 조항으로 국회의원이 빠져버린 그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잘 얻어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히 좀 알아줘야 될 두어야 될 내용인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포괄적으로 공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결국은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주 업무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청탁과 관련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외 사항으로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청탁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청탁이 아니라 불공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 부정한 청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된 많은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김영란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예외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이게 지역 사회의 어떤 변화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변화가 좀 예상되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전반적으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커다란 변화를 아마 주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는 물론이고 국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원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김영남 위원장이 법을 생각할 때 제안 당시에 그 생각은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는 우리 사회가 결국 연고주의에 학연지연 혈연에 너무 얽혀 있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상시에 친하게 되는 친인척이라든지 또 동창이 부탁을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정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연고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결국은 이 법이 입법화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농도이고 그다음에 농축 수산업을 주로 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결국은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정부와 국회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교육계, 지역 교육계의 어떤 변화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교육계 종사자들의 측면에서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이 법에 적용될 정도로 큰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다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사학재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교육계에서도 그 시설 관리 분야에서 약간의 정화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은 또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으라고 보는데요. 뇌물로 쓰이던 돈들이 건강한 소비에 사용되고 또 부실 공사가 없어져서 안전한 사회가 되고요. 또 기업도 기술로 승부하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연구 인력을 더 충원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OECD 최하위권인데 현재 34개국 중에서 27위이래요. 그런데 그게 중위권으로만 가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년 매년 0.65%가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금 초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농수축산물 관계나 음식 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관행을 바꿔간다는 차원에서 함께 좀 고통을 참고 이겨낸다면은 모두에게 좀 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광 회장님, 그 지역 수산업계를 포함한 경제계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수산 분야는 물론하고 유통 요식업계 등의 매출 감소는 아마 있겠죠.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행위로 인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이 극도화되고 공무원들의 소신과 또한 분별력이 더 강해질 걸로 봅니다.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접대나 술 문화에 덜 노출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청이나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혁신과 변화, 다양한 여가 문화의 변화로 도시가 더 젊어지고 더 선진화되리라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김영란법은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완전한 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영란법이 보완을 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은 개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입법 방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영란법의 원안이었던 가장 핵심 조항이 중에 하나였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19대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데요.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조항을 새롭게 명문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사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친이척 인사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지껏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결국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이익충돌 방지에 관한 조항들을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네,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망할 때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부패하고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IMF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해외 차관은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돈이 누군가 호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갚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금을 모아야 했고 그리고 아까운 우리 혈세로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부패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서민들이 금모아 세계라고 혈세를 낭비했어야 했는데 간디가 했던 얘기가 참 뼈새겨집니다. 원칙 없는 정치나 도덕성 없는 상행위는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다음에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은 정의가 무너집니다. 정의가 무너지면은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패를 막지 못하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 극복해가면은 희망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진광화 회장님. 예, 김영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청렴 의식 변화를 가져오자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회 지도층의 청렴 의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선 맨 먼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는 분들의 청렴 의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아마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300여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께서 먼저 특권 내려놓겠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무슨 놈이라고 선거 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로마 시대 귀족들의 철저한 도덕 정신과 솔선수범의 정신인 그 노브리스 오브리제의 그 정신으로 국회의원 및 법조인들께서 모범을 먼저 보이신다면 공무원들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계신 분들의 의식 변화는 아마 쉽게 그리고 빨리 변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이가 없는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까지는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 뽑자는 본래 취지에 우선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는 별개로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업계의 걱정 어린 시선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데는 일정 기간 불평과 혼란이 따를 텐데요. 김영란법 시행이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을 척결하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BC 토론의 감론을 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